그날 은행에서 받은 대출 승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나는 잠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은행이 내 손에 거액의 돈을 쥐어줬을 때 나는 그것을 기회라고만 생각했다. 돈이 돈을 불리는 시대라 했다. 주식과 코인, 부동산까지 누구나 이야기를 했다. 나만 가만히 있는 게 뒤처지는 것 같았다. 그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았고 결국 나는 대출이라는 칼을 쥐었다. 은행 상담원은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이건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이자 상환일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는 수익 그래프만 그려졌다. 돈이 불어나는 상상, 아파트 전세를 사들이는 그림, 가족에게 자랑하는 장면. 미래는 화려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종목은 빠르게 올라갔다. 계좌에 찍힌 숫자는 매일 높아졌다. 이자 상환은 가볍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내에게도 자랑했다. 이래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거야. 아내는 불안해했지만 나는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시장은 내 편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하락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며칠짜리 조정이라 생각했다. 대출금으로 산 만큼 손절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추가 대출을 알아봤다. 다른 카드론까지 손을 뻗었다. 눈앞에서 계좌는 붉게 물들었고 내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자는 불어나고 원금 상환일은 다가왔다. 새벽에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이 쏟아졌다. 연체 안내, 납부 기한, 신용 점수 하락. 처음에는 무시했다. 다시 오를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떨어진 채로 바닥에 고여 있었다. 아내는 통장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생활비마저 빠져나간 걸 알았을 때였다. 그날 밤 부부싸움은 가장 격렬했다. 아내는 소리쳤다. 우리는 빚을 갚으며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말은 입에 올릴 수조차 없었다. 현실은 더 무거웠다. 아이 학원비가 밀리고 카드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형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고객님,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통화를 끊고도 휴대폰 벨소리가 귀에 계속 맴돌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했다. 회사에서도 티가 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구석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연체를 막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대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악순환이었다. 눈치 빠른 후배가 물었다. 형님,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집에서는 더 잔혹했다.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선생님이 등록비가 밀렸다고 다시 물어봤다고 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흐느낌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다. 결국 은행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는 안내였다. 화면에 찍힌 그 문구는 내 인생의 낙인이었다. 신용 점수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카드 사용도 정지됐다. 지갑 속 카드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ATM 앞에서 아무것도 뽑히지 않을 때 나는 현실을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금융 거래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실이 뼈를 깎듯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해. 당신 혼자 욕심내다 무너졌지만 우리까지 무너뜨리면 안 돼.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너무나 미안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그리고 다시 서기 위해 작은 길부터 찾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두려웠다. 번호표를 뽑아도 내 차례가 오기 전 나가버리곤 했다.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내 사정을 알게 되면 손가락질할까 두려웠다.
결국 나는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작은 공책을 꺼내어 지출을 적기 시작했다. 매일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했다. 처음에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커피, 택시, 불필요한 쇼핑. 작은 지출이 쌓여 큰 빚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와 함께 지출표를 보며 불필요한 항목을 하나씩 지웠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다. 한 달 후 조금이지만 흑자가 생겼다. 그 흑자가 우리 부부에게는 숨 쉴 구멍이었다. 나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본업 외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빚을 갚아야 했다. 택배 상자를 나르고 새벽에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팠고 허리가 무거웠지만 그 수고가 나를 살렸다. 피곤해 지쳐 집에 들어와도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이 생겼다. 내가 다시 선택한 길은 비록 느렸지만 단단했다. 조금씩 갚아나가는 동안 나는 깨달았다. 투자는 빚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출은 미래의 시간을 당겨오는 행위인데 그 시간은 결국 이자로 갚아야 했다. 나는 시간을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힌 순간 내 미래는 은행의 장부 속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금융상담센터에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의 말은 단순했다. 빚을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하라는 것이었다. 첫째, 소비를 최소화하라. 둘째, 추가 대출을 절대 받지 마라. 셋째, 꾸준히 상환 계획을 유지하라. 3가지 모두 이미 알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다. 절망 끝에서 만난 단순한 조언은 오히려 구체적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3가지 원칙을 반복했다. 소비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 단순한 말이지만 그 단순함이 나를 살렸다. 몇 달 뒤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연체가 줄어들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횟수가 줄었다. 신용점수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래프가 아주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숫자가 내게는 희망이었다. 아직 멀었지만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트였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집 위에는 우리 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솟았다. 집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버티는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이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든든해. 그 말은 내게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허황된 수익을 좇지 않았다. 대신 매달 조금씩 빚을 줄여나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지금도 나는 빚을 갚는 중이다.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대출은 도구일 뿐이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쥐면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계획적으로 쓰면 삶을 지탱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배운 교훈은 3가지다. 첫째, 빚으로 투자하지 말라. 둘째, 유혹은 빠르지만 회복은 느리다는 것을 잊지 말라. 셋째, 가장 큰 자산은 신용과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3가지를 붙잡는 것이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공책에 기록한다. 지출, 상환, 그리고 오늘의 마음가짐. 그 기록이 쌓일수록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돈으로 잃었던 시간을 다시 찾고 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차트 속 붉은 선이 아니라 아이의 웃음과 아내의 미소로 채워지고 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얻은 진짜 수익이었다.